안녕하세요. 문소영입니다. 제가 먼저 양해를 하나 구해야겠는데요. 지난 목요일 비 오는 날에 제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밖에 있다가 사무실로 급히 들어가다가 아주 보기 좋게 미끄러져가지고요. 무릎을 좀 심하게 삐었거든요. 그래서 예의가 아니지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를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해석자로 나왔는데요. 해석 파트에 나왔는데 제가 오늘 다룰 얘기는 바로 대중문화 속에서 명화가 재탄생하는, 지금 여기 이 표지 그림에도 보시겠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LG 광고 기억하세요? 그 LG 광고인데 마티스 그림을 이용했죠. 바로 왼쪽에 마티스의 원본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거기다 교묘하게 빨간 냉장고를 집어넣어서 광고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나 영화나 뭐 음반 커버나 그런 여러, 아니면 상품 디자인이나 여러 곳에서 이제 명화를 인용하는 거를 다룰 건데요. 그런 재탄생이 바로 어떤 특별한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모나리자 다 아시죠? 네, 루브르에 가서 물론 직접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모나리자를 최초에 어디서 보셨어요? 어렸을 때 처음에. 그러니까 미술관에 가서 보신 분들은 거의 없죠. 원본보다는 다 어떤 교과서나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심지어 광고에서 코미디언이 모나리자로 분장하고 나온 거라든가 그런 걸 먼저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미술관에 있는 원본보다는 대중문화 속에서 이제 이 명화가 재탄생하는 거를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영화 감독이나 광고 디자이너가 그거를 어떤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보여주고 우리가 이제 그걸 봄으로써 그 해석에 익숙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그 영화 감독이나 어떤 광고 디자이너가 우리들이 그 명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인식, 해석대로 그것을 반영해서 그 재탄생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을 한 몇 가지 사례로 저희가 볼 거예요. 자, 이 아기 천사 그림 익숙하시죠? 좀 더 볼까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 여기 있는 건 그 커피 전문점 로고죠. 근데 원래 이 왼쪽에 있는 천사랑 오른쪽에 있는 천사랑 원래 그 둘이 커플이에요. 한 쌍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왼쪽에 이제 선물 상자에는 둘이 같이 나오죠. 이 그림이 원래 누구 그림인지 아세요? 바로 르네상스 3대 거장으로 불리는 라파엘로 산치오의 그림의 이 아랫부분에 이 두 아기 천사가 나와요. 이 그림은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그림인데요. 보면은 그림이 특이하게 커튼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만약 실제로 볼 경우에는 이렇게 커튼이 양옆으로 싹 열리면서 거기서 이제 창문 너머로 갑자기 천상의 세계가 펼쳐지고 거기서 이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환영을 볼 수 있는 그림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 그림이 원래 이 그림의 제목이 시스틴 마돈나인데 시스틴은 식스투스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식스투스 그 수도원이라는 곳에 재단하로 의뢰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성 식스투스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의 바로 수호 성인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그 고대 로마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탄압을 당하던 시절의 순교자인데 이렇게 어떤 초기 교황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교황의 법위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은 역시 그 성 바르바라라는 어떤 성녀인데 역시 이 수도원의 그 수호 성인이고요. 근데 이렇게 그림은 이제 굉장히 보면은 엄숙한 분위기인데 그 아래쪽에 이 천사들을 보세요. 그 천사들을 보니까 그림에 굉장히 좀 재밌는 변주를 주죠. 왼쪽에 있는 애는 그래도 엄숙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애는 완전 실증난 표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루해서 막 턱을 팔에다 놀려놓고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고 진짜 애기들 애기들 약간 시무룩한 표정 그런 거랑 그 어떤 그러면서도 사랑스러운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죠. 이런 매력 때문에 이 라파엘로 그림이 이제 그야말로 커피 전문점 로고부터 여기저기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이제 르네상스 거장이라도 다른 화가들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인용이 됩니다. 르네상스 3대 거장 하면 라파엘로 말고 또 누가 있죠? 누가 있는지 아세요?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미켈란젤로랑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이거는 어느 그림을 패러디했는지 아시겠죠? 예,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건데 보면 다 굉장히 좀 코믹하게 패러디했어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 스타워즈를 뭐 했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패션 업체 광고고 뭐, 왼쪽에 있는 거는 미드라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원작은 이 바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란 말이죠. 보면은 굉장히 어떤 신비스럽고 어떤 굉장히 엄숙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제 그 제자들한테 배신자를 예고하는 그런 되게 극적이고 엄숙하고 신비로운 상황을 다룬 건데 그만큼 오히려 그게 현대 문화에 쓰일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웃기게 패러디가 돼서 쓰여요. 이거 보세요. 막 예수가 막 칩을 놓고 있고 막 다들 막 카드 들고 있고 그런 분위기죠. 이거는 뭐냐면 아일랜드에 무슨 페디파워라는 그 도박 업체예요. 뭐. 이거를 이제 광고로 해서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죠. 막. 더구나 아일랜드는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막 온갖 이제 비난을 받다가 결국 광고를 내리게 됐는데 어쨌거나 광고 효과는 톡톡히 거둔 셈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어떤 무리를 빚었으니까 전부 다 이걸 보고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웃기게 패러디가 되냐 하면은 그 최후의 만찬 원작은 굉장히 신비롭고 되게 엄숙한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 분위기의 그림은 오히려 굉장히 웃기게 패러디할 때 그 충격이 배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충격 요법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패러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러디라고 할 때는 보통 명화 패러디, 뭐 그러면 이렇게 명화를 인용하면 다 명화 패러디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패러디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웃기게 바꿀 때만 패러디라고 하고요. 그냥 인용할 때는 원래는 패러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르네상스 거장인 그런 미켈란젤로를 한번 볼 텐데요. 이거는 그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다비드상이죠. 얼굴 부분을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좀 얼굴 표정이 어떤가요? 약간 찌푸리고 이제 돌을 던지기 위해서 찌푸리고 있는 건데 굉장히 약간 거의 무서울 정도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힘이 넘치고 박력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런 그 특성을 테레빌리타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영어의 테러블 막 무섭다 그럴 때 테러블 그러는데 그런 그거의 근원이 된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무서울 정도로 힘이 넘치고 이렇게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미켈란젤로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떤 현대 우리 뭐 광고나 그런 데 쓸 때는 굉장히 친숙하지가 않죠. 좀 따로 노는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꾸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코믹하게 패러디를 해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어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영적이고 순엄한 분위기 때문에 또 미켈란젤로의 경우에는 이렇게 막 테레빌리타라는 어떤 영웅적이고 굉장히 압도적이고 거의 무서울 정도로 힘이 넘치는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웃기는 식으로 패러디가 되는 반면에 라파엘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친숙하고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고 감미로운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이 되죠, 거의. 뭐 엔젤리너스 커피 로우 같은 거 봐도 거의 그림을 거의 변형 안 하고 거의 그대로 쓰잖아요. 특별히 웃기게 바꾸거나 그런 게 없이. 그래서 그런 어떤 라파엘로의 이렇게 친숙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아함 이런 거를 가르쳐서 그라치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람들이 다 감안하면서 현대의 어떤 광고 디자이너나 상품 디자이너들이 명화를 인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좀 현대 작가의 인용 사례를 볼게요. 자, 이 영화는 요새 이제 굉장히 성공한 블랙스완이고 아래쪽은 거울 속으로라는 영화인데 이 두 영화의 약간 공통적인 데가 있어요. 혹시 아시겠어요? 바로 거울 장면이 나오는데 보세요. 거울이 다 같은 사람이죠. 근데 거울 안이 따로 놀고 있는 걸 보시겠어요? 약간 섬뜩한 장면이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울은 늘 일상에서 보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거울이 이미지가 갑자기 따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소름 끼치죠. 그런 이미지를 사용한 장면이 이 두 영화에 다 나오는데 어떤 화가의 그림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르네 마그리트라는 초현실주의 화가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거울 속으로 감독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그림에서 영화를 받아서 영화 자체를 구성했다고 그래요. 이 그림에서. 이거는 이제 어떤 재현되지 않는다는 그림인데 이 남자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똑같이 뒷모습이 비치죠. 결국 앞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포영화 감독들이 굉장히 이 르네 마그리트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 공포영화의 걸작이라고 불리는 엑소시스트라는 영화죠. 보면은 막 그 머리 돌아가는 그 무시무시한 소녀는 이 포스터에 안 나오지만 그 악령이 씌운 소녀가 있는 창에서 이제 이상한 빛이 나오고 여기 이제 퇴마사 신부가 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램프불이 켜져 있어서 굉장히 뭐 바로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지만 뭔가 불길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죠. 이거는 마그리트의 어느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냐면은 바로 이 빛의 제국. 이 그림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김영하 작가의 그 소설의 제목으로 쓰였고 이 빛의 제국을 보면은 위를 보세요. 위는 낮의 하늘이죠. 근데 이 아래쪽은 밤입니다. 그리고 그 램프 불까지 켜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낮과 밤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모순된 것이 같이 있는 거죠.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재밌다고만 생각했는데 저 예민한 친구 중에는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무섭다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진짜 약간 무서운 데도 있어요. 이 집이 어떻게 보면 이 어둠의 원천인지도 모르잖아요. 막 위에서는 햇빛이 쬐고 있는데도 영원히 여기는 암흑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영감을 또 받은 우리나라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검은 집의 감독인데요. 그 검은 집이라는 제목 자체와 거기 나오는 이제 그 사이코패스 여자가 사는 그 집의 그 황폐한 집이 바로 저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감독이 그 마그리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포스터 역시 이건 이제 그냥 보조 포스터인데 역시 마그리트의 명화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때요? 그림이 되게 섬뜩하죠? 이 그림은 그냥 만약에 이 하얀 천만 없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평범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하얀 천 자체도 별로 놀라울 게 없죠. 근데 바로 이 평범한 그림에 하얀 천이 덮어 씌워짐으로써 갑자기 굉장히 뭔가 충격적이고 되게 모순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죠. 이건 사실 어떤 그 마그리트의 개인사랑도 관련이 있어요. 마그리트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집을 뛰쳐나가서 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신을 건졌는데 치마가 얼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덮여 있었대요. 물에 찰싹 달라붙어서. 어린 마그리트가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이렇게 아까 잠깐 나온 그 토크에 나온 것처럼 그게 트라우마가 됐는데 만약에 마그리트가 뭐 사이코패스 유전자까지 있었으면 자신이 사이코패스가 됐을 텐데 다행히 그렇진 않았는지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출을 했죠. 그러니까 마그리트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특징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뭔가 평범한 상황이 굉장히 모순되게, 그러니까 뭐 하얀 천도 평범하고 이 사람들도 평범한데 굉장히 모순되게 결합이 됨으로써 굉장히 갑자기 낯선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이제 공통으로 쓰는 대페이지망이라는 기법인데요. 이거 보면 이건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화가 달리의 그림인데 달리의 경우에도 이게 일반적인 일상적인 시계가 갑자기 쭉쭉 늘어져서 시간이 무한정 연장돼서 정지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줬죠. 이 달리의 그림도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막 달리 시계도 나오고 광고에도 인용이 되곤 하는데 달리와 마그리트가 다른 점은 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체 자체를 변형시키는 반면에 마그리트의 경우에는 물체 자체는 변형시키지 않아요. 보면은 이렇게 집 같은 경우도 이거 따로따로 갖게 놓으면은 그 집이 뭐 전혀 변형되거나 그런 거 없죠. 근데 낮의 하늘과 밤의 집이 결합이 돼서 굉장히 이상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게 되죠.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공포영화 감독들이 공포영화가 이제 공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뭐 귀신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살인마가 나와서 이제 슬래셔 무비에서 피 튀기는 장면을 연출한다거나 이제 그런 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일상에서 갑자기 닥쳐오는 공포를 보여주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바로 이 마그리트의 그림같이 이런 대페이지망 기법으로 일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약간의 비틈과
그 모순된 결합으로 해서 충격을 주는 그런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명화의 원래 정신을 굉장히 잘 계승하고 있는 영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영화 다 아시죠? 헬스클럽 산업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그런 영화인데, 보시면 진짜 원래 300 스파르탄 영화가 옛날 고전 영화에도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는 그렇게 화제가 되지 못했는데, 이 영화는 이렇게 히트를 치게 된 게 결국 이 전사들의 이 특이한 복장, 이거 덕분이죠. 근데 보면은 이걸 입고 정말 싸울 수 있을까요? 이런 복장하고. 저 빨간 트렁거리는 망토 멋있긴 하지만 저거 한번 밟으면 그냥 엎어질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슴도 이렇게 훤히 드러내고 있으면 칼에 찔리면 바로 죽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복장은 어떤 순전히 어떤 멋을 이제 이미 그 비주얼의 그 멋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거 아주 닮은 그림이 있는데 바로 보면 닮았죠. 이 그림 원본은 바로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신고현주의 시대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보면 굉장히 닮았는데 이거는 이제 로마군과 사미니군이 대치하는 그런 얘기고요. 바로 이 사람이 똑같이 그 300의 배경이 된 그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에 대한 얘기인 그 레오니다스 왕도 바로 다비드가 그렸어요. 그래서 이 다비드의 그림에서 이제 이 300 영화는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단지 이미지의 영향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정신의 영향까지 받습니다. 보면 이제 300 영화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또 굉장히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죠. 페르시아군을 굉장히 야만적으로 묘사를 했고, 스파르타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좋은 나라로 노예도 없고, 사실은 다 노예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는. 노예도 없고, 왕도 부하들과 똑같이 다 까만 팬티라는 똑같은 전투복장을 하고 다니는데, 페르시아 왕은 혼자서 이제 황금 팬티를 입고, 노예들을 밟고 다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 그런 관념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 자크 루이 다비드의 시대에, 다비드의 시대는 바로 혁명으로,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이룩한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자기들을 어떤 그리스 시민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의 어떤 민주주의를 자기들이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를, 그래서 이제 여자들의 복장도 이 시대 여자들의 복장, 엠파이어 드레스죠. 이게 다 그리스 옷을 그대로 따라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 그리스 시민들의 이제 적자라고 생각한 반면에 이제 그 당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제국주의, 어떤 서아시아, 동방에 대한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은 되게 좀 비인권적이고 되게 신비로운데 매력적인 데는 있지만 되게 비과학적인, 좀 열등한 그런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그 시대, 이런 다비드 시대의 정신을 이 300이란 영화는 그 정신까지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반대로 이제 몬드리안의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원작자의 의도랑 현대 해석이 약간 다르게 가는 경우예요. 보면 이 가운데 있는 몬드리안 매니아부터 이 수많은 몬드리안 제품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죠. 저도 어렸을 때는 추상화라면 다 질색이었는데 바로 이 추상화의 선구자인 몬드리안의 그림만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빨강, 노랑, 파랑, 삼원색에다가 이런 까만 하양 이런 격자 무늬가 마치 만화 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사실 몬드리안은 어떤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당시 몬드리안의 시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 신지학이라는 것이었는데, 그 신지학은 어떤 불교의 성개념하고도 비슷한 거여서 어떤 직관을 통해서 신에게 우주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관념이었는데, 몬드리안의 경우에는 약간 수행을 하듯이 이 세상의 복잡한 사물을 단순화시켜서 어떤 자기가 세상의 본질에 다가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몬드리안이 그림을 계속 단순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했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거는 전혀 모르고 몬드리안의 어떤 단순성과 명쾌함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그게 몬드리안의 어떤 정신에 굉장히 위배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그렇진 않은 게, 이제 몬드리안은 어떤 이 왼쪽에 이 의자를 디자인한 사람과
같은 어떤 데스테일이라는 그룹의 일원이었는데 그 그룹은 어떤 굉장히 보편적인,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뭐 미술을 전혀 모르는 어린애나 누가 봐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그 보편적인 미술을 달성하는 게 몬드리안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그 달콤 살벌한 연인에서 그 무식한 여주인공이 그 몬드리안을 되게 좋아한다고 막 그러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누구한테나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몬드리안의 의도와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대중문화 속에서 탄생한 이 명화들을 볼 때 어떤 때는 그 원작자의 의도를 그대로 계승해서 또 어떤 때는 원작자의 의도랑은 약간 빗나가게 그렇게 해서 계속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재해석된 명화들을 우리는 원본보다 먼저 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원본에 대한 그 이미지가 같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강연 마치겠습니다.